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머신러닝 지도학습 기법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예시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는 이 기법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좀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스무고개 게임처럼 결국 yes or no 같은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눌 수 있는 뭐 꼭 이런 우리가 이렇게 yes나 no 이런 양자택일적인 선택지를 우리가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양자택일 이렇게 얼터네이티브하게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바이너리 데이터가 가장 좋긴 하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뭐 이런 연속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연속형 수치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디시전 트리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디시전 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가장 처음에 들어간 질문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냥 중요치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중요치가 한 52%고요. 두 번째 들어간 질문이 51%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실은 중요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인해서 두 번째 질문에 사실 중요도가 굉장히 쭉 떨어져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트리는 과거에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고요. 최근엔 잘 쓰이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 트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화이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이트 모델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모델,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결과가 어떻게 연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블랙박스 모델을 모델과는 반대로 우리가 저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있어서는 사실 대표적인 화이트 박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디시전 트리 같은 모델은 이런 블랙박스 모델이 뭐 블랙박스 모델이 꼭 딥러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스팅 모델이라든지 블랙박스 모델에서의 어떤 설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 기법들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이 의사결정 트리를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생물이냐 사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2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시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생물이냐 라는 질문이 가장 파워풀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로 우리는 가장 크게 범주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물체에 대해서 20개처럼 한다면요. 그래서 yes or no로 지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포유류냐,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교실 안에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노드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 트리에서 이 지금 노드의 첫 번째 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분류하는 게. 자,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얼만큼 중요한 피처를 여기 첫 번째 넣어야 될지, 두 번째 노드에 들어가는 피처들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크게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2개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information gain이라고 하는 정보 획득량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information gain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한 피처, 얼마큼 중요한 변수냐, 그러니까 얼마큼 중요한 질문이냐 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엔트로피 이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 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는 이게 이제 역학 이론이기도 하죠. 불순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시어리, 엔트로피 이론을 넣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CART라고 하는 CART 잠깐만요. Categorical and Regression Tre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모델에서는 Gini 계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Gini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게 뭐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파악할 때 쓰는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인덱스, 그러니까 정보 획득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얼마만큼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수치화한 값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각 클래스의 특징이 클래스의 레이블, 답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하냐 이걸 측정한 지표입니다. 예컨대 가장 유효한 이 어떤 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수치값이 있다면 걔가 가장 첫 번째 퍼스트 노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거는 더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엔트로피라는 말 자체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무질서도,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정량화한 값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물하고 기름을 막 처음에 섞으면 이게 막 처음에 섞일 듯이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기름과 물이 이제 서로가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으면 하나의 경계선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어느 한쪽에 클래스, 그러니까 기름층을 봤을 때 물에 섞여 있는 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있는 그 층을 봤을 때 기름이 섞여 있는 게 적을 겁니다. 자, 이처럼 예를 들면 불순도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굉장히 잘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마치 물과 기름처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불순도가 높다. 그래서 만약에 물에 있는 계층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고 기름에 있는 층에 물이 많이 섞여 있다면 이거는 각각의 불순도가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보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둘 다 사실 이제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의 레이블, 그러니까 답을 가진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50%가 X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가 만약에 X라는 특징을 50%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럴 때 X의 정보 이득은 어느 것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사건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보를 주는 건데 A도 50%, A 클래스도 50%고 B 클래스도 50%니까 이 경우는 정보 이득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지금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로도 50%고 B로도 50이니까 이거는 이 A로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 B로 예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인덱스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오히려 저 설명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밑에 본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생물, 포유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지금 값을 개인 인덱스를 구했는데 생물에서 yes로 나올 확률이 100%이고 생물에서 no로 나올 확률이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지금 분류하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개인 인덱스가 100%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전부가 다 이 그 생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노드는 굉장히 유용한 노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이용하게 되면 완전 이분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각 클래스의 레이블을 예측해서 얼마나 유용한지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결국은 이 정리하자면 디시전 트리, 의사일정 트리는요. 지금 이런 정보 획득량,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거랑요, 엔트로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 이거 외에도 지니 개수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정보 획득량, 그러니까 이것이 분류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요도 값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손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학습의 또 다른 기법인 K-최근접 미웃,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좀 특이한 알고리즘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KNN 알고리즘은 그 레이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레이지는 지금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LAGY, 그러니까 레이지라는 영어 단어는 보면 게으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요. 그래서 게으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게으른 모델이냐면 지금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뭐 지도 학습 기법이나 비지도 학습 기법, 슈퍼바이스 러닝 또는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블의 어떤 레이블을 포함하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뭐 또는 뭐 밸리데이션 셋을 우리가 나눠서 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 KNN은 자, 레이지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뒤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게 이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에서 바로 이런 예측 분류 값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KNN은 다 하나하나 변수들의 값을 다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런 뭐 학습이나 밸리데이션에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는 거는 결과값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K 최근접 이유, KNN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 간단합니다. 정의상 보시면 여기 위에 적혀 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뉴 데이터가 왔을 때 기존 데이터가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그런 K개 이웃의 정보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때 우리가 KN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깝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것을 KNN 알고리즘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장 어떤 걸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추측되는 거는 바로 거리 기반 알고리즘을 쓰겠죠. 아무래도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나 맨하튼 거리를 쓰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녹색의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는 예컨대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하나하나의 인디비주얼, 하나하나의 개인 샘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클래스겠죠.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 또 다른 인디비주얼 케이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이 별표 모양의 데이터가 투입이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지금 어느 쪽으로 분류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거리상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 지금 별표는 빨간색에 가깝기도 하고 파란색에 가깝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뉴 데이터가 들어오는 임의의 점을 이제 하나 찍어서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레이트라고 합니다. 찍어서 하나의 작은 반경의 원을 그립니다. 자,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전체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K3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 저기 녹색을 반경으로 제가 지금 판서가 안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 녹색을 반경으로 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 지금 녹색의 별은 붉은색에 가깝죠. 왜냐하면 2대 1이잖아요. 세 개를 그었을 때 두 개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금 녹색 별 뉴 데이터는 붉은색 데이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K5라고 해볼게요. K5라고 하면 5개의 이 인디비주얼 샘플이 들어가도록 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있는 원이 K5에 대한 서클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3대 2죠.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3개고
하늘색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온 뉴 데이터는 붉은색으로 예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불안정해요. 예를 들면 K가 예를 좀 더 늘어나면, 예를 들면 K가 한 7이나 뭐 9 정도로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파란색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KNN에서는 K라고 하는 이 값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K가 바로 하이퍼 패러미터가 됩니다.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능을 결정하는 하나의 튜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절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결국은 K가 되는 거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별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별 모양을 우리가 KNN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자,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 중에 어느 쪽에 속할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서가 안 돼서 보시면 K를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하면, 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K를, 이 별을 기점으로 원을 그렸을 때, 이 분홍색 원이 두 개고 파란색 네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제가 K를 제가 만약에 7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K를 7로 구분한다면 그래도 대충 이걸로 되겠네요. 동그라미로 분류가 되겠네요. 예. 뭐 잠시만요. K를 5로 해도 동그라미 분류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시면 K 최근접 이온 알고리즘 KNN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싱글 인디비주얼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 간의 거리,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그 방식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별표가 뉴 데이터예요. 뉴 데이터를 기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일종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을 하나 그렸을 때 가장 많이 그 이웃에 있는, 소위 가장 많이 이 샘플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K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데이터 수, 데이터 개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원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은 K가 1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K가 1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이 네모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K가 1인 경우는 쓰진 않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원은 보시면 K가 5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네모를 포함해서 동글방이 4개가 들어가서 총 5개의 인디비주얼 샘플이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면 K가 1인 경우에는, 자, 이 녹색 네모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만약 K가 5인 경우에는 지금 동그란 이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K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그룹에 배정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K를 찾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반원을 그렸을 때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K 같은 경우는 이 마치 투표처럼 이렇게 분류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K는 짝수이면 안 되겠죠. 짝수가 되면 2대2나 4대4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K는 기본적으로 홀수를 사용합니다. 홀수를 사용해야 어느 한쪽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접 이온 알고리즘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가 1인 경우에는, 자, 새로 들어온 이 별이라고 하는 뉴 데이터는 네모, 스퀘어에 속하게 되는 거로 분류가 되지만, 만약에 K가 5라면 이 뉴 데이터인 별은요 서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홀수를 사용하라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K의 값이 커질수록요 분류 자체를 아예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K가 이게 지금 전체 데이터가 8개거든요. 뉴 데이터를 제외하면. 그래서 K가 만약 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K가 8이라고 가정하는 거는 지금 거리를 이게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냥 이 범위를 하나 그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가 너무 큰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이 최적의 K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홀수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K 최근접 이온 알고리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하는 거리, 디스턴스에 대해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준화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 맨하튼 디스턴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간단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을 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이 거리를 알면 우리가 이 대각선의 거리를 잴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2차원 이상의 거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요 포인트랑 요 두 번째 포인트의 거리를 잴 때 이 대각선의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의 거리를 합산해서 이 거리를 재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해도 그냥 설명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지금 보시는 이게 점이 x1이 있고 y1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만약에 x2와 y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제가 판서를 할 수는 없는데 각각의 이 x1-x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y1과 y2, y1에서 y2를 뺀 그 제곱을 더해주면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을 더하면 요 지금 대각선의 거리가 우리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맨하튼의 거리는요, 사실은 수평하고 수직의 거리만을 고려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보시면 격자 형태로 x하고 y 딱 이렇게만 있으면 이런 직선에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런 직선 거리가 아니라요. 격자 형태잖아요. 격자라는 게 눈금자 형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지금 이게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인데 지금 이게 회색선이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게 이 녹색선이 이 직선이 최단 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도로가 아닌 공중을 이렇게 그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이게 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이런 격자 형태, 격자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재는 거리가 훨씬 더 실제 거리에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으로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잰다고 했을 때 공중 거리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동해서 학교 식당까지의 거리를 직선 거리로 공중에서 재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재야겠죠. 따라서 이게 더 거리 측정에는 더 정밀해요. 맨하튼 거리가 최단 거리를 잴 때는. 다만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는 이유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직선 거리라서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라는 거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어떤 뭐 상품 판매를 가정해 볼게요. 상품 판매에서 우리가 무게하고 가격으로 무언가를 배치를 했습니다. 뭐 고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기는 사실은 대충 무게가 많이 나가면 고기 가격도 올라가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가랑 나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의 3,7, 2,6은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값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새로운 new 데이터인 n이라고 하는 이 별 모양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끼리의 지금 가에 더 비슷한지 거리가 나에 더 비슷한지는 우리가 요 지금 점과 점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각선의 거리로 만약에 재게 되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유클리디안 거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값이 3.16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맨하튼의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를 또 요 콤마랑 재게 되면 2.828이 됩니다. 요 각각의 공식은 아까 보셨던 요 거리에다 요걸 대입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반대로 계속 말씀드리죠. 잠시만요. 좀 여러분들이 가리셔가지고 화면을 잠시만요. 최대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됐다.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어느 게 더 n이라고 하는 요 지금 u 데이터는 나와 가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운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 걸로 치면 가가 더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KNN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는요, 반드시 데이터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표준화라는 거는 우리가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앞에 돌려봐서 지금 여기 가격하고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격은 예를 들면 원 단위는 뭐 1,000원, 2,000원이 아니 뭐 만원, 2만원 그러면 만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유닛이 훨씬 크죠. 만원, 10만원, 20만원. 자, 무게는 예를 들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고기의 뭐 킬로그램 차이가 1kg, 2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훨씬 더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표준화, 스탠다지에이션, 표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거의 같게 바꿔주셔야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거리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장점, 단점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KNN 장점은 일단 원리는 간단해요. 구현하기 쉽고요. 분류할 때는 성능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단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KNN에 적합한 최적 이웃수와 거리 척도의 방법을 이 연구자가 임의로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K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을 하는데 이 K의 값은 연구자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분류가 좋은 K 값을 찾는 게 또 일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여러 번 계속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관측값과 학습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전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산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은 우리가 벡터라고 하거든요. 벡터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차원인 경우는 유리한데 굉장히 고차원인 경우, 고차원이라는 거는 피처의 수가 많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피처의 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KNN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KNN은 단일 모델, 그러니까 싱글 모델로 쓰는 게 아니고요. 싱글 머신러닝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레퍼런스 모델로 쓰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모델로 성능을. 그러나 KNN 단독으로 쓰지는 잘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비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최대한 이것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가버렸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걸 잠시만요. 얘를 조금 Z를 뒤쪽으로 밀게요. 제가 잘 안 보이실까봐 자꾸 이렇게 크게 해놓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지도 학습은요. 우리가 뭐 사실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개요를 2주 전에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습니다. 레이블이 뭐라고 그랬죠? 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답이 없이 AI가 학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인풋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 변수를,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인풋이라고 하고요. 아웃풋, 출력이 되는 변수를 그 y 또는 우리가 뭐 dependence variable 또는 뭐 이 출력 변수 outcome이라고 부르는데, 자 또는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레이블이 없으니까 모든 변수는 다 input variable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변수가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서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서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슈퍼바이스 러닝은 레이블이 있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레이블, 즉 학습할 때 답을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할 것이냐, 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할 것이냐는, 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만들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목적 자체는요, 우리가 이 레이블 없이 확보된 어떤 데이터 특성을 분석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similarly,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값끼리 그룹화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값끼리, 소위 이제 그룹화라는 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클러스터링,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견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론 없이 지금 조사된 데이터 안에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속성을 분류할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요, 비즈니스나 마케팅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제품 보시면 원래 삼성보다 LG가 좀 더 테크닉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LG 핸드폰이 훨씬 더 원래 선도 있었습니다. 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성 갤럭시 폰을 더 많이 쓰게 됐었고, 국내 핸드폰 중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LG는 이제 핸드폰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었죠. 근데 뭐 재미난 거는 한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가면 오히려 LG 핸드폰이 더 잘 팔렸어요, 삼성 핸드폰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기술력이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핸드폰을 선호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사람들이 이 LG 핸드폰을 선택하지 않을까, 또는 삼성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또는 LG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에 대한 고객 타겟팅은 제가 마음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면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LG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 가진 특징을 AI가 분류하는 그들 사이의 거리에서 그룹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팔리는 거는 제가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이미 다 개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선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답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그 특징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다라는 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조사된 그대로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 점들이 각각 인디비주얼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지금 X축과 Y축의 이 2차원의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고 요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찾아내기 어렵죠. 자, 그러나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만약에 세 개의 그룹으로 묶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AI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집단으로 이걸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는 이제 AI가 나눠준 대로 그 특징을 파악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비지도 학습의 군집, 먼저 클러스터링이 있고, 두 번째는 자, 비주얼레이션 또는 차원 축소, 이 뭐라고 그러죠?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디멘설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차원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냐 하면 K-means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하이라이커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HCA라고 하는데,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 군집이라는 건 서로 이제 이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K-means는 우리가 이전에 바로 KN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어진 데이터를요, 지정된 클러스터의 개수. 자, 이때 말하는 클러스터의 개수, 그러니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이냐가 K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K가 3이라면 3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나눠주는 거죠. 아까 보셨던 요게 K가 3인 경우죠. 예, 색깔이 3개로 나눠졌으니까요. 자, 만약에 K가 4라면 위에 있는 요 점점점점들은 다른 색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유, 제가 이동해 버렸네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 분석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 표 그대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위해서는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가면서 계속 층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월드컵이죠. 월드컵은 32강, 16강, 8강, 4강 이런 식으로 계속 묶잖아요. 대진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군집을 계속 이렇게 묶어가면서 최종 군집을 만드는 건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군집이 몇 개인지를 끊어주는 거는, 그 시각적인 데이터를 보고 끊어주는 거는 결국은 분석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이 정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화 부분에 있어서 주성분 분석은 우리가 줄여서 PCA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차원을 축소하는 거예요. 자, PCA 커널, 뭐 지역적 선형 인베딩, 자 T가 빠졌네요. TSNE 이런 것들은 다 인베딩 기법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차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차원을 축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디멘설 차원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변수의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비만이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건강 지표를 다 이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검사 지표랑 그 다음에 신체 계측 지표랑, 자, 이런 측정한 지표가 예를 들면 10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비만을 예측하는 건 좋아 보여도 사실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0개라고 하는 이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5개의 변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비만을 예측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요새 비만이 대사증후군에 들어가죠. 이렇게 질병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 변수의 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커널은 두 번째 나온 커널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수학적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징 공간을 나누고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이 커널 함수라는 걸 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서포트 팩터 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눌려줘서 하나의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그 함수를요. 제가 이게 펜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선형 커널도 있고요, 뭐 다항식 커널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서포트 팩터 머신을 나눌 때 쓰는 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있는 이 인베딩 기법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원의 수를 줄여주는, 변수의 수를 줄여주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비주도 학습에서 비주도 학습 알고리즘의 자료를 군집하는 과정을 한번 예시를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점이 지금 쭉 있습니다. 이때 자, 이 모든 점들을, 노란색 점들을 A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몇 개를 군집하는 게 적당하냐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3개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거리로 나눴을 때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지금 꼭 사람이 보는 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4개 그룹으로 나누는 게 더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군집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자꾸 이게 이동되네요. 자, 지금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한 거죠. 자, A는 지금 보시면 3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거리상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리로 나눴을 겁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보셨듯이, 그 지도학습에도 보셨듯이, 그 KNN에서 보셨듯이요. 그러나 지금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어떠한 패턴이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이 패턴을 사실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답을 알려주지 않고 AI가 이걸 어떤 모델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그룹핑을 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비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군집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나눠갑니다. 군집하를.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뒤에 점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4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거냐? 자, 이때도 역시 거리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때 센트로이드라는 이제 이런 방식이 쓰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뭐 3개로 나눈다, 4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결국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 인디비주얼 샘플이 되겠죠. 각각 개체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의 방법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때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건 2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위에 이제 깊이라든지 이런 뭐 3차원의 뎁스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깊이가 들어간 건 없잖아요. 입체적인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뎁스와 같은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이것은 x하고 y의 어떤 2차원의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룹핑, 클러스터링, 군증을 한다라는 것은 이 공간에 대한 이 거리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묶어주는 거죠. 결국 거리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그룹핑을 지을 때는 이런 그룹 안에 있는 within 그룹에 있는 이 거리가 이 결국은 between 그룹 간의 거리보다 더 작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2가지 기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K-평균, K-민스 알고리즘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계층적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서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자, K-평균 알고리즘의 기초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몇 개의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특성, 이때 말하는 특성을 제가 뭐 피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우리가 묶어주는 거죠. 그룹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유사한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가까운 것을 우리가 유사한 특성이라고 거리상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끼리끼리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모여 있는 것들끼리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무리지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어떠한 클러스터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센트로이드라는 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룹을 4개로 나눈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특정 임의에 랜덤하게 포인트를 하나 찍게 될 거예요. 이 포인트를 찝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 거리를 재게 될 텐데 처음에 그 랜덤하게 찍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그룹핑 즉 클러스터링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찍는 우리가 이건 이제 뭐 랜덤하게 찍으니까 계속 계산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바꿔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거리를 있어야 그 거리로부터의 각각의 개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센트로이드,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이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몇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3개의 그룹으로 A, B, C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이때 K는 K 평균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K를 3으로 지정해 주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K 평균 알고리즘, K 민스 알고리즘의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컨대 지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7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1부터 7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자, 지금 이 C1, C2, C3는 하나의 임의로 정한 센터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C라는 이 약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는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3개를 찍었다는 거는 여기가 포인트, 센트로이드 포인트를 3개를 찍었다는 거는 결국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K가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제 상황을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하나씩이요. 하나를 기점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센터레이트의 거리를 찾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숫자 1, 자, 이 첫 번째 샘플, 퍼스트 샘플을 보시게 되면 이때 가장 가까운 센터레이트 거리는 자, C1, C2, C3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C1이잖아요. 자, 그래서 C1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때는 C1으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C1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하고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죠. 거리를 측정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 같은 간단한 직관적인 거리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이 샘플 포인트를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제일 가까운 센터레이트 포인트로 거리를 그룹핑하게 되면요, 즉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세 가지 그룹으로 원래 K3는 제가 정한 거니까요, 이렇게 나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때 지금 처음 찍었던 이 C1, C2, C3는 임의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세 개의 점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있는 요 각각의 이 클러스터링 안에 속한 이 데이터들 가운데서 가장 이 평균 중심점, 그러니까 그룹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지점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건 임의로 찍은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C1은 약간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C3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을 계산하게 되니까. 그리고 C2도 마찬가지로 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룹의 가운데로, 빨간색 그룹의 가운데로, 녹색 그룹의 가운데로 각각 평균 중심점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센트로이드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 센트로이드가 C1이 약간 우측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C3 같은 경우는 C4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주황색에 위치돼 있었는데 C3가 이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여기 4번 샘플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시면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C1보다는 C3에 좀 더 가깝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네 번째 샘플, 샘플 4 같은 경우는 C3로 다시 클러스터링 됩니다. 클러스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요 값에 다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면 평균 중심점을 구할 수 있도록 다시 센터레이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C1은 이렇게 중심점이 이제 조금 더 중앙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겠죠. 데이터에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반복하냐면 더 이상 센터레이드, 그러니까 중심점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 간의 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없는 딱 정중앙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요 8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센터레이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클러스터링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그룹 간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클러스터링의 마지막 계산 과정이 연산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K-민스 알고리즘의 과정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민스 알고리즘은 사실 이제 이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 샘플의 수가 많으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K-민스 알고리즘은. 요거를 조금 응용한 게 K-민스 알고리즘 조금 되게 옛날 거 기본적인 거고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또는 뭐 G 민스 알고리즘도 있고요. K 민스가 아니라요. 예. 또는 기하 평균, 기하학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기하학 평균을 이용하는 G 민스 알고리즘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G는 이제 Z 평균 알고리즘이고요. G 평균 알고리즘이 이제 기하학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K 민스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평균 알고리즘 그럼 어떨 때 사용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차원을 축소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축소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자, 이 그림은 3차원입니다. 누가 봐도 3차원 입체적인 그림이죠. X하고 Y의 라인 외에 Z라고 하는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이 있죠. 즉 깊이가 생긴 거죠. 이때는 높낮이가. 자, 이런 3차원을 2차원의 공간을 줄일 때 지금 옆에 보시는 X하고 Y축만 있는 건 2차원입니다. 우리가 입체적인 게 없어지고 평면의 그림만 남게 됐죠. 자, 따라서 이렇게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축소할 때 우리가 이런 K-민스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훈련 데이터의 차원이 많으면, 즉 샘플에 대한 variable, 즉 피처의 수가 많게 되면요, 결국 실행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요, 많아지면요, 그 다음에 결국 학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노이즈도 많이 섞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메모리도 덜 잡아먹게 하려면 이런 디멘션 리덕션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실은 자, 결국은 세 가지 특성, 다시 얘기하면 세 가지 요인으로 어떤 Y를 예측하기보다는 사실은 두 가지 요인으로 Y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추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이것을 추출할 때 우리가 좀 영향력이 없는 하나의 특징을 다른 특징에 합쳐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쓸 때 우리가 K-민스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